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대선을 40일 앞두고 양당의 경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4명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1대1 토론을 벌이고 민주당 주자들은 다음 경선지인 호남으로 내려가 표심 호소에 나섭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1대1 맞수 토론 포문을 엽니다. 이어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마주 앉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내일 맞붙습니다. 이번 양자 토론에는 후보 4명이 각자 원하는 토론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대진표가 짜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보시고. 나는 내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고. 후보들은 이틀 동안 현장 행보를 자제하고 토론 준비에 전념할 방침입니다. 오는 26일 4명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까지 끝나면 당심과 민심이 50%씩 반영된 여론조사를 통해 결선 진출자 2명이 최종 결정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모두 3차 순회 경선지인 호남을 찾습니다. 호남은 민주당 지지층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 지역인 만큼 이 후보는 1박 2일 동안 전북, 광주, 전남을 차례로 방문하며 집중 공략에 나섭니다. 어제 경선 2차 토론회에선 언제 개헌을 추진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 개헌된 그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임기 내에 안 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요. 민주당 세 번째 경선 토론회는 내일 밤 10시 TV조선 주관으로 80분 동안 진행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대선 출마 연설이라며 본회의에서 침묵으로 항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자신을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이라 소개하며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출마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 대행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건 1979년 최규하 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미군 부대 방문을 대권 행보로,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한 대행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침묵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하게 출마 선언 및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권에 눈멀어서 권한대행의 본분을 상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오늘 밤 예정된 미국과의 2+2 통상협의를 앞둔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설명할 전망입니다. 한 대행은 미국과의 협의 결과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대선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번째 심리를 엽니다. 그제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주 2회 심리를 열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낙원 기자, 오늘 선고일이 지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대법원은 사건이 배당된 그제 바로 첫 번째 심리를 연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조계 일각에선 이르면 오늘 선고일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은 그제 사건을 배당하고 당일 소부 심리 없이 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첫 심리까지 열었는데요. 첫 심리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여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입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는 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6월 26일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선이 6월 3일이어서 만약 선고를 한다면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이 전 대표가 재판을 받았을 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민주당이 40일 뒤에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내달 공식 선거 운동 전까지 법안 처리를 서둘러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새 대통령이 공포할 법안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내부 공지라고는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평입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각 의원실에 보낸 공지입니다. 40일 후엔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에서 처음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안이 무엇인지 중요할 것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별로 내달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9일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민생법안 등 주요 법안 심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추경심사와 관련해서도 예산 소위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추후 증액이 불가능해진다며 되도록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도 공지에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 규모의 추경으론 부족하다며 증액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이 결국 차기 정부에서 집행된다는 점까지 고려한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해당 공지를 보낸 취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낙관론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선거 승리를 가정한 지도부의 움직임이 일부 국민들에겐 자칫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오늘부터 1대1 맞수 토론에 나섭니다. 후보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토론 상대를 지목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탄핵이 되고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고든 분입니다. 홍준표 후보님 모시고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보여드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목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뭐 들어가지 말고 저도 지목하겠습니다.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요. 두 분의 케미가 좀 있었습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끌어안고 또 홍준표 후보는 자기를 지목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차 미디어 데이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또 토론회 가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는 이제 3시간 동안 맞토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토론 분위기가 내내 화기애애하기만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미디어데이 성격의 행사에서는 당원과 국민에게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게 되지만은 토론에서는 두 후보가 대척점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계엄에 관한 입장, 탄핵에 관한 입장 이런 건 굉장히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전선을 형성해서 상당히 첨예한 이야기들을 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맞토론, 1대1 맞대결 토론의
그 추이가 지금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각자의 전략적 선택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상대방을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선택을 당했는지가 지금 현재 각 후보들이 인식하는 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3번,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각각 2번, 안철수 후보는 1번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네 후보들이 누구를 가장 위협적인 상대로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선택을 가장 많이 당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지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선택은 김문수 후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번에 4명으로 후보들이 압축되고 난 뒤에 안철수 후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분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김문수, 홍준표 후보라는 그러니까 어떤 강성 지지층의 더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들과 각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한동훈 후보와 어떤 선명성 경쟁에 나설 것이냐 이런 관측이었는데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론이라는 것이요. 사실 내용을 깊게 보시는 분들보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하고 하는 것이 그나마 본인이 좀 똑똑하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줄 수가 있으면서 비교적 상대방의 공격을 덜 받는, 쉽게 말해서 톤 앤 매너가 지켜지는 토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다. 맞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이나 홍준표 후보하고 토론을 하게 된다면 사실 좀 많이 공격을 받는 듯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 다른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각이 안 선다, 주목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한동훈 이 두 후보는 평소에는 서로를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함께 할 때 빛나는, 주목을 받는 이런 입장을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조심해야 될 것은 네거티브에만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돋보이게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네거티브를 이렇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키높이라든가 보정석을 이런 얘기를 또 꺼낸다고 하면은 이러한 대응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둘이서 3시간 동안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정책이라든가 정치 철학에 대해서 깊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잘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득점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가 득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평소에는 서로 싫어한다고 좀 다소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서로 일정 부분 좋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4차례 맞수 토론 모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결로 치러지는데 뭐 이 탄핵이라는 쟁점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도 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현안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 내지는 차출론,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한 스탠스 이런 것들도 토론에서 자연스럽게 언급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후보들 간의 각이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는 경선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는 후보들이 있죠. 그러나 그 후보들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당선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구도를 다자 구도로 놔두기보다는 1대1 구도로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지점에서 후보들 간의 각이 선명하게 서기보다는 역시나 계엄과 탄핵입니다. 지금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가 2, 반대했던 후보가 2 이렇게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사실 4강을 뚜껑을 열기 전까지 예상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는 지금 당원과 지지층들이 계엄을 극복하고 가야 된다. 즉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집단 지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작동을 더 빠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한동훈, 안철수 후보 쪽과 그게 조금 더 느리게 작동했으면 하는 입장에 있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 간의 각이 선명하게 서는 그런 토론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씀해주신 지금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또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후보들마다 표현들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계엄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 4명이 어떤 이 사과 메시지를 내자, 이 계엄 사태에 대한 후보들 4명이 같이 사과 메시지를 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떤 이 제안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4명이 같이 사과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이면 어느 정도 반향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들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있고,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는 최근 같은 경우는 내가 국무회의 때 호출을 받았더라면 나는 바짓가랑이를 잡고라도 막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계엄 이후 초창기의 태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워딩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거든요.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계엄을 앞장서서 막았고 본인이 사과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그런 논의를 주도하면서 본인이 주목을 받고 싶겠지만 네 사람이 입장이 일치해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들마다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있어서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후보들마다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고 이게 상당히 껄끄럽고 어려운 문제인 거는 제가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본선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선이라는 것은 중도층, 화가 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지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이 생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고 껄끄럽더라도 꺼내서 해야죠. 그것을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경선의 경우에는 누가 올라갈 것이냐, 또 올라가서 누가 누구와 토론을 벌일 것이냐, 또 어떤 모습을 펼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지점들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민주당 경선은 다소 좀 조용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민주당 경선을 두고 국민의힘 경선과 비교했을 때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흥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흥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대선 왜 열렸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해야 되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자세를 가져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흥행이 된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뭐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습니까?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평소에 대선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선이라고 하면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미래의 지도자를 누구로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내란이 종식되었는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할 때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다소 이런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희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민생 회복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방지하고 어떤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 포인트도 있습니다. 탈락한 나경원 후보가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은 나경원 후보가 일정 부분 이번에 표심을 얻었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경선, 2차 이제 마지막 경선 진출 누가 하게 될 것인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명에서 4명으로 좁혀지면서 합종 연횡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죠. 가장 먼저 신호탄을 터뜨린 게 일단 한동훈 후보입니다. 어제 양양자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단일화를 했죠. 그리고 이철우 지사와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4강 안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현직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신의 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이 나경원 의원이고 특히나 나경원 의원은 4강 안에 아깝게 들지 못했다는 당내의 분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러브콜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제가 나경원 의원이라면 아마 빠르게 결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며칠 동안도 판세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특히 내일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3시간이나 맞수 토론을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사자 토론이 있고 이 경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 당원과 지지층은 대부분 시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판세 변화를 지켜보고 나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침묵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십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여전히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대행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관련해서 민주당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나라 망치는 행태를 중단하고 그냥 확실하게 출마 선언 및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용 연설이다. 사실상 대선 출마용 연설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침묵 항의를 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국민들을 대신해가지고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 엄중한 자리를 두고 오히려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의 의지가 없으시다면은 밝히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출마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권한대행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그 권한대행께서도 너무
빨리 등판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 정치라는 것이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를 따지라고 하면 명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심판을 보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선수로 옷 갈아입고 뛰겠다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만평이 기억나는데 그 만평 보니까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윗도리는 아직 심판복을 입고 있지만 아랫도리는 선수복장으로 갈아입은 상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 측도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명예롭게 권한대행으로 남으시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저희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시정연설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일각에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 특히 뭐 29일 전후로 출마 선언을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명분이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 오늘 시정연설 하는데 며칠 뒤에 그만두고 나온다? 시정연설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말을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명분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29일 되는 국민의힘의 결선 투표 진출 후보가 발표됩니다. 또는 그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은 후보가 바로 확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잔치상에 재를 뿌리면서 등장한다면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과 라포를 형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012년에 안철수 후보, 또 2017년에 반기문 후보,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에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까지 보면은 무소속이나 제3지대 후보가 결국에는 1위 후보와 맞대결하는 그런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분명한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이런 부분까지 모두 감안한다면은 저는 정말로 출마를 결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또 대선 출마를 밝히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두고는 여전히 정치적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해서 예비역 병장 한덕수입니다 하면서 자기 군번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서서는 영호남을 오가시다가 또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 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번에는 한미 연합사령부를 가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권 행보다 결국 이런 해석들이 또 붙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정치인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본인의 장점이 미국 전문가, 경제 관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은근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한미 동맹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을 때 어떤 행보를 해서 한쪽의 지지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현명한 건데 이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테크노크라시,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이런 집단에 속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스탠스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크라시를 이 국민들이 지지해 줄 때는 어떤 걸 보고 좋아하냐?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을 보고 좋아하는 건데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미지가 너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장점이 될 그 부분을 스스로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 뭐 어떤 입장을 밝히시느냐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만약에 한 대행이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열려있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셨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셨다가 좀 미묘하게 바뀌신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입장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한동훈 후보도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정말 출마하는 상황이 된다면 단일화에 부정적이거나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최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용도 원론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거대 정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는 후보라면은 그저 대선에 한번 나와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우 진지하게 당선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후보로 최종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택해서 선출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당선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직접 낭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만큼은 이겨야겠다는 의지가 강할 것이고 그렇다면 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그때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아마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까고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승리에 대한 마음만큼은 어느 후보든 후보를 막론하고 진심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이번 주말 최종 경선전을 앞두고 2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새 후보는 개헌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는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저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좀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 지금 상태로 개헌 논의하면요. 지금 헌법 파괴 세력들하고 함께 개헌 논의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미 3년 전에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개헌과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100% 의견 동의를 하셨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 경선이 다소 각을 세우는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대표한테 개헌 얘기를 꺼내면서 아니 3년 전에 우리 같이 동의를 했었는데 왜 입장이 좀 바뀌신 거냐 이렇게 얘기를 각을 세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김동연 후보로서는 충분히 그런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답이 말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이 못 됐는데 개헌에 대해서 뭐 얼마나 본인이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0표에 막혀서 저희가 재표결을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개헌 관련해가지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헌하려면 4월 26일 앞으로 3일 후에 공고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국민의힘도 경선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렇게 경선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 자치분권 강화, 5.18 어떤 헌법 정신 수록 여러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여야 협의를 거쳐서 심각하게 얘기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뭐 공감을 하지만 지금 시급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만 하지 결국에는 안 하고 싶다는 거죠. 민주당이 정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개헌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놓는 거죠. 그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으면은 설마 국민투표법 개정을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경선 중이라서 못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 최근에 이른바 내란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도 했잖아요. 얼마든지 국회 열어서 표결할 수 있고 민주당이 특검법 하듯이 하면은 3일 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로만 개헌을 하는 것인데 그건 왜 그런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개헌 담론은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임기와 주기를 맞춰야 된다라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5년 동안 자기 한 몸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뭐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 땡땡 이 기본에 대해서 포기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웃기면서도 좀 서글픈 이야기를 하면 각 당마다 당명에 넣는 단어들이 그 당에서 부족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솔직히 말해서 지금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그 기본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자,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매년 준다고 하면은 1년에 52조 원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260조 원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이런 걸 포기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워낙에 자주 바뀌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선되면 이런 걸 해서 나라 재정을 파탄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게 어떤 성장 또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뭐 이건 기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고심이 있어 보이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주장을 하면 너무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사회라고 하면 물론 지금 당장 하면 좋겠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뚝딱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부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 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그걸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향점인 차원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환자복을 입은 채 술을 마신 뒤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슈퍼마켓을 누빕니다. 잠시 뒤 안에서 벌어진 광경을 본 시민들이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30대 남성이 서울 강북구 슈퍼에서 매대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신 뒤 흉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본 60대 여성과 40대 점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슈퍼 앞에 수북이 쌓인 과자 봉지 속에 흉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곤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엽기적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겁니다.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고 그냥 걸어갔어요. 경찰이 오니까 벽에 붙으라고 그러니까 내 이거 다 피고 갈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슴과 등이 찔린 6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손가락 골절로 100m쯤 떨어진 병원에서 입원 중이었습니다. 경찰에선 횡설수설하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망상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신병력과 약물투약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긴장감이 감도는 새벽. 경찰들이 차 안의 남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실제 상황인데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면서 차문을 잠그고 경찰과 4시간 동안 대치하던 50대 남성을 특공대가 순식간에 제압한 겁니다. 검거된 남성,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렁크가 열려있는 승용차 뒤에서 경찰이 무전을 합니다. 뛰어를 외치는 순간 경찰 특공대가 달려들더니 특수 재질로 된 망치로 운전석 창문을 깹니다. 보조석 쪽에선 테이저건을 쏘고 동시에 운전석 쪽에선 문을 열고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당신의 사진번호 체크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공대에 체포된 50대 남성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숨지게 한 살해범입니다. 가정생활의 말다툼이에요. 가정사라고 얘기하는데 안전을 시원하게 조사 심리있게 해와야죠. 남성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뒤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차 안에서 나오지 않은 채 경찰과 4시간이나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특공대가 투입되자 7초 만에 제압되고 말았습니다. 동시 양옆에서 해야지 사람이 죽을 생각이나 이런 걸 시도를 못하게 문을 개방하고 창문을 부신 겁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전 대표의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오늘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전 대표 모습 보겠습니다. 사건 사고심 재판부 배당된 건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재판 출석 관련 의견서 내실 건가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소보 심리도 건너뛴 다음에 전합으로 보냈고 전합에서 당일에 곧장 심리를 했고 또 이틀 만에 심리를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뭐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요. 예. 상고심은 전원 합의체가 원칙입니다. 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판단하는 것은 재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무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 현실적으로 부에서 대부분 그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합의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원 조직법에 보면은 뭐 위원을 갖다가 보거나 아니면 판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일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때는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예컨대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날짜가 4월 21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날인 4월 22일에 대법원에서 담당 재판부를 지정하고 주심 대법관을 지정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그리고 동시에 심리 기일까지 지정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틀 뒤인 오늘 제2차 심리 기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요.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입니다. 이제 633 원칙인데 예. 이재명 대표 기소된 게 2022년 9월 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633 다 해봤자 12밖에 안 되니까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재작년 9월에 사건이 끝났어야 됐는데 지금 그 법에 정한 시한보다도 1년 반 이상 지금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여러 번 항소심 때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거 공직선거법 지켜야 된다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헌법 84조입니다. 네. 이와 같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대선이 치루어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타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조금 더 속력을 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대법원장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심리기를 잡는 속도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지만 뭐 재판 연구관 투입 규모도 이례적입니다. 대법원이 이제 10명 안팎의 재판 연구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연구관 투입 규모 이례적으로 많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전체 대법원 연구관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10명이 투입됐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 이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연구관들이 투입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 통상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소부에서 상당 심리가 이루어져서 쟁점 정리가 이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소부 이견이 갈리거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원 합의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4개월에서 8개월 예. 이렇게 소부 심리를 하다가 전합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원 합의체로 갑니다. 그러면 1회 전원 합의 기일 정도로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소부 심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합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에 이 선고를 하겠다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읽히기 때문에 네. 그 경우는 짧은 기간에 쟁점을 정리하고 대법관 회의 전원 합의부에 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여러 연구관이 한꺼번에 투입이 돼서 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전체적 상황을 보면 빠른 기간 내에 대법원 판결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대법원이 어떤 의지를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평가하시기엔 이례적인 걸로 볼 수는 있지만 원칙을 어긴 건 원칙에는 어긋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지금 이대로 예. 하는 게 오히려 원칙적인 거고요. 예.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요. 항소심 판결이 언제까지 나왔어야 됐느냐? 2월에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 5월까지는 나왔어야 되는 게 원칙이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전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저렇게 반응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뭐 거의 이번 대선 게임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민주당이라고 하면 빨리빨리 선고 좀 해달라고 더 대법원에 부탁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응이 조금 반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도 1심, 2심 판결문 받아가지고 쭉 봤었는데 대법관님들은 이미 다 검토했었을 거예요. 재판연구관들 다 봤을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판에 있어서 판결문, 서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요 아주 독특하게 1심하고 항소심의 증거가 거의 똑같아요. 증거가 더 추가적으로 나온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1심의 판단과 항소심의 판단이 결론은 달라졌지만 대법원에서 그야말로 법리적인 부분만 검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생 밥만 먹고 재판만 하셨던 분들이 대법관들인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원 합의체가 속도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사는 어디로 가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은 경우의 수가 한 3-4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한 4가지 정도. 파기 자판까지도 나오는데 좀 짚어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첫 번째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를 확정하는 것. 두 번째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파기 자판인데요. 파기 자판도 100만 원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에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거 절차에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100만 원 이상으로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약이 되고 실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파기 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무죄의 확정 내지는 파기환송인데요.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서 선거 일정을 소화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부분을 비판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 이제 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뭐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부터 보십시오. 모든 대선 이슈가 이재명 후보의 재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633 원칙을 강조했고 그걸 관철한 건데 왜 이재명 후보 이 하나의 사건에만 이렇게 집착해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무죄라고 하면 뭐 깔끔하게 정리되지만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도 출마하고 만약에 당선이 돼도 그 직무수행에 문제는 없는데 대선 내내 이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될 겁니다. 결국 차기 정부의 어떤 과제라든가 비전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새로운 대선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차기 뭐 이후 이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뭐 희망을 갖거나 이런 대선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직무수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슈가 대선을 집어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대법원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죄 취지로 돌아갔을 때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84조 얘기가 다시 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다시 좀 짚어주시면. 어차피 이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 재상고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진행되는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만 찍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중재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직무수행과 관련된 84조의 해석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근데 그 뭐 지금 대다수의 어떤 학계의 입장대로 재판도 역시 중지된다는 것이 이 중론이기 때문에 직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굉장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걸 왜 대법원 탓으로 돌린지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은 대통령 선거는 2027년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탓을 한다라고 하면 계엄에서 탄핵당해서 조기 대선이 6월에 있게끔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와 같은 혐의가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탓을 하거나 정 탓을 하려면 1심에서 재판 질질 끈 강규태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을 탓을 해야지 대법원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파기 자판은 굉장히 드물어요. 더군다나 유죄를 무죄로 하는 파기 자판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죄를 유죄로 하는 파기 자판은 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양형까지 대법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기했다라고 한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피선거권이 없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은 환송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판단해 놓고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이건 그야말로 모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보면은 충분히 파기 자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아예 그냥 상고를 기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판단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파기 자판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지 어정쩡하게 파기환송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그다음 우리나라에 더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양자 중에는 어디가 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게 있으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제가 예측하는 게 다 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파기자판 선고 가능성 여부를 두고서 저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일단은 선고 언제냐, 언제 시기가 내려지냐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6월 대선 전에 내려질지 이 여부거든요. 여기서도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두 분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조기현 변호사님. 일단 파기자판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네.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 22년 동안 항소심 유죄가 상고심에서 무죄 파기자판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선고 기한은 지금 이 추진되는 어떤 심리기를 잡는 거라든가 대법 이 재판 연구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대선 전 선고를 하겠다는 의중이 있기 때문에 이일적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뭐 대법원장으로서는 5월 10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네. 추가적인 어떤 추후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아마 5월 10일 이전에 선고를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이나 저 뭐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대선 전국 내내 이재명 이 후보의 이 공직선거법 문제가 이슈화되는 대선이 되면 이게 바람직한 대선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고요. 저는 뭐 결론은 무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제 대선 국면이 양당 경선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부터 이 공직선거법 문제가 향후 전국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이 굳이 무리하게 이재명 후보의 이 사건에 한해만 왜 633 원칙을 그렇게 고집하는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5월 10일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5월 10일 이전에 선고 나와야 하고요. 왜냐하면 그 대선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과 5월 11일 6시까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5월 11일 이후에 파기자판 해가지고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해버리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고려해서 대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한 조문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조문객이 몰리면서 교황청은 조문 시간 연장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교황 장례 미사는 모레 엄수됩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일반인 조문이 시작된 첫날. 성 베드로 대성당 내 중앙 통로를 따라 조문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수많은 인파 사이로 휴대폰을 들어올려 교황의 마지막 모습을 담기도 하고 긴 기다림 끝에 마주한 교황의 관 앞에선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른 오전부터 시작된 일반객 조문은 성베드로 광장 너머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조문 첫날에만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대성당을 방문했고 이로 인해 길게는 8시간 넘게 조문 차례를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For this moment, I arrived on Monday for 1 week, and now I had the chance to go there and see the Pope. Queuing was difficult, but kind of worth it in the end. So a pleasure to be there. 교황청은 당초 조문을 밤 12시까지 받을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자정 이후에도 대성당 개방을 검토 중입니다. 교황의 장례는 예정대로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 성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됩니다. 장례미사엔 25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황청은 5월 4일까지 9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고 이후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콩클라베 절차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투르키의 이스탄불 인근 해상에서 현지 시간 23일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탄불 주 정부는 이날 낮 12시쯤 발생한 지진으로 적어도 151명이 부상하고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나 지진 해일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2개의 주요 단층성이 가로지르는 곳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꼬마 과학수사 요원들의 모습인데요. 진지하게 과학수사 기법을 배우는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모인 어린이들이 1일 과학수사 요원에 도전했습니다. 교실에 불이 꺼지고 손에 쥔 라이트를 비추자 발자국이 나타납니다. 지문 채취를 하는 어린이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나는데요. 신기한 마음에 입에서는 감탄사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색다른 체험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아보면 요즘 우리 주변에 이 과학수사 체험을 진행하는 곳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과학수사란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을 수집하고 사건 현장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모든 수사를 말하는데요. 어린이들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지문 채취, 족적 감정, 몽타주 제작 같은 활동은 전국의 경찰서나 과학관에서 진행하는 체험 수업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하루가 되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맑은 하늘 아래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며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에는 8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는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내일부터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는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지만 영남 지방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